공교롭게도 최근에 이 인플레이션 이게 그렇죠. 시장에 상당히 화두입니다. 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전년 동월 대비 무려 이제 4.2% 상승했다. 네. 제가 이거를 제 채널에서 컨텐츠로 다루기도 했었는데 정말 한 13년 만에 최대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급작스럽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주식시장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요즘 화두니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다 보니까 이제 회계적인 마인드로 한번 인플레이션을 좀 쳐다보고 싶고, 일단은 인플레이션은 당분간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첫 번째 화두는 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갈 것이냐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질문해 주신 것처럼 과연 이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적인 폭락보다는 많은 분들이 지금 예상하는 대로 성장주 기반으로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오르다가 이제 경기 민감주,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강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이제 좀 선회하는, 이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 회계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인플레이션이 어디까지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주식시장의 경기 민감주를 계속 끌고 가는 이슈로 작용할 것이냐, 이런 걸 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준비한 게 있거든요. 네. 좀 의욕이 있어서. 네. 이렇게 다양한 아이템을 준비해서 네네. 처음입니다. 네. 자, 보시면요. 자, 요 가운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딱딱한 표현 한번 할 거예요. 회계인데 회사에 저는 가계부라고 표현하는데, 회사 가계부는 어떻게 작성하냐면, 여러분들 채널 돌리시면 안 됩니다. 1초 딱딱한 거 나오다가 아주 재미나게 들어갑니다. 복식북이라는 걸로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회사 가계부는 양쪽으로 적습니다. 탁구도 단식 복식 있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왼쪽에 자산이 있고요. 이런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부채 아니면 자본으로 형성되어 있죠. 기업이나 정부나. 네네네. 그런데 일단 근원적인 거 하나 좀 말씀드려 볼게요. 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세요? 실물 경제가 이 모양인데 자산 가치가 이렇게 오르고 버블이지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해할 수 없어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잘 보세요. 자,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위기가 오면 자영업자 하나투어 아시아나까지 힘들어지니까 살려야 되니까 나라가 돈을 풉니다. 중앙은행이. 말이 돈을 푸는 거지 부채를 늘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회사 가계부, 정부 가계부는 양쪽으로 써요. 복식북이. 그러니 오른쪽만 못 늘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왼쪽에 높이를 맞춰야 돼서 왼쪽에 자산이 붙는 거예요. 곧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심플합니다. 뭐냐면 실물 경제가 왜 이 모양이지 하는 순간 시차를 두고 자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2020년 이 간단한 원리, 회계 복식북이 원리만 알았더라면 2020년 3월에 코로나로 실물 경제가 완전히 박살났을 때 자신 있게 겁 없이 내 갖고 있는 돈을 우량한 자산에 넣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이제 자산 가치는 어떨 때 위험하냐면, 먹고 살만해지면 비중이 안 좋으니까 부채를 줄일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 가계부는 양쪽 복식북이니까 부채만 못 줄어들어요. 왼쪽도 줄여야 되니까 먹고 살만해지면 어떻게 된다? 예, 자산 가치가 오히려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구두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걸 이 원리를 보니까 확 더 와닿으실 거예요. 왜냐? 실물 경제 이 모양이면 다음에도 오면 반드시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럼 여기서 하나, 지금 이제 자산, 우리 인플레이션으로 경기 민감주냐 성장주냐를 떠나서 큰 자산 시장으로 봤을 때 이 자산 시장의 가치가 끝물이냐 아니냐인데, 여기서 알 수 있겠네요. 힌트. 지금 실물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완전 좋아졌습니까? 이제 막 좋아지려고 꿈틀거리는 그죠? 그런 이제 단계라고 좋아지는 볼수 있죠. 거죠. 이제 좋아지려다가도 아까 말씀하신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이슈들이 생기고 금리 인상 이런 얘기했으면 또 주춤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도 조심스럽게 이 원리상 자산 가치가 아직은 끝무디라고 말하기는 힘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가 다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부채 늘렸고요. 자산 가치 올랐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 코로나 위기 오면서 또 살려니까 부채 늘어나고 자산 복식부니까 늘어난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상태입니다. 자, 이제 미래 예측이 중요하겠죠. 미래 예측이. 이 복식부기 회계로 다 예측이 됩니다. 왜냐? 지금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부채가 많은 전문가들이 지식인들이 이제 부채를 줄일 것이다. 그럼 자산 가치 폭락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미 전 세계 부채가 너무 과도하고 미국도 정부 부채가 2경을 훌쩍 넘었죠. 그러니까 천하의 미국조차도 여기서 부채 줄였다가는 테슬라, 아마존이고 다 박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는 그럴 리도 없는데 미국 연준 의장이 저보고 구획에서 한번 해결해봐 이거를 부채를. 예. 저는 항상 컨설턴트로 살았기 때문에 예, 이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는 이걸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참모로. 그럼 저는 여기서 왜 부채를 줄여야지만 하지? 선입견이 있고요. 반대로 저라면 이걸 늘려버릴 것 같아요. 자본을. 근데 문제는요. 이러면서 비중을 5대5로 이쁘게 맞추는데 회계는 복식부기라 자본만 못 늘려요. 자연스럽게 자산이 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제2의 잠시 조정은 오지만 제2의 자산 랠리가 일어날 수 있고 이게 뭐냐면 이 포인트가 그럼 자본이 왜 늘어나는 거냐? 어떻게 늘어나는 거냐? 이 부분이요.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면서 자산 가치 평가상, 자본의 평가상 이익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인정하면서 시간을 기다려주겠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사실상 용인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일어난다. 그러나 아주 장기는 아니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자본이 늘어나는 시간을 기다려줄 것이다. 이번은. 그러면서 제2의 자산 랠리가 오르는 거고 아까 질문에 이 결국은 그럼 이 자산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반은 인플레이션으로 경기 민감주지만 뒤에 근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성장주의 자산을 확보하는 시기를 가지셔야 돼요. 조정 시기에. 그래서 저는 잠시는 경기 민감주에 좋은 시그널을 주지만 결국 중기 장기적으로는 잠시 조정이었던 성장주를 매입해야 된다는 오히려 요걸 보면서 결론이 좀 나와버렸네요. 제가 이제 회린 입장에서 네. 좀 약간 질문. 네. 이거는 이제 뭐 정부가 뭐 채권 발행하고 뭐 해가지고 네. 늘린다고 이해가 가겠는데, 요거는 뭐 자본 장부상 뭐 평가 이익이라고 인플레이션 용인하면서 발생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어렵죠. 네. 무슨 약간 좀 이렇게 역시 예리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역시 리더님이 예리하신데 이래양 리더님이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아주 좀 쉽게 보시면 이쪽에서 네. 자 자본이 없었죠. 네. 그런데 사실 부채로 자산 가치 늘리는 건 쉬워요. 부채를 실제 풀어버리고 자산이 늘어나는 건데 그럼 자본 쪽이 어떻게 되냐? 전제가 이거예요. 신뢰. 신뢰? 네. 신뢰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돈을 추가로 안 풀었는데 어떻게 자본이 늘어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준비해왔고 자 회사나 정부는 외상 거래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물건을 팔고 아직 돈은 안 줬어요. 왜냐하면 전체 돈의 량은 똑같으니까 다른 기업에서 팔고 아직 돈은 못 줬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못 받은 돈 매출 채권 잡고 매출 채권은 신용이죠. 신용, 신뢰. 그리고 그거를 오른쪽에 자본의 구성 항목인 이익잉여금, 이익이 쌓였다 잉여금 이런 식으로 계속 신용을 인정해주면서 서로 간에 이게 모든 기업들, 모든 정부 간에 일어난다라고 하면 자본에서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이 이론은 100이라는 돈이 풀려 있는데 서로 간에 신뢰만 있으면 자 100을 갖다가 농민한테 드렸어요. 그럼 그 농민은 100을 받아가지고 기분 좋네 하고 내가 이거 갖다가 토지 농작물 만들면 돈 벌겠네 하고요. 토지에도 투자하지만 이 돈 갖다 바로 옆에 가가지고 뭐예요? 기분 좋으니까 자동차를 사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인데 할부로 산 거예요. 그럼 자동차 회사는 이미 매출, 아직 돈은 안 들어왔는데 매출 채권이죠. 못 받은 돈. 그러면 이 돈이 들어올 게 예상이 되니까 자동차 회사도 막 부품 같은 걸 사들이고 그럼 부품 회사도 그 신용으로 매출이 일어나니까
아직 돈은 진짜 안 들어왔는데 매출 채권이고 마음속에 회계자문이 외상 매출을 인정하거든요. 이익이 생기고 이러면서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쉽게 해서 돈이 100억이 풀려 있으면 승수가 빨라지면 경기 호황이 오는 것처럼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만 기반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에요. 이 시간을 용인하겠다. 그래서 미국 연준에서 힌트를 준 거예요. 미국 연준이 왜 평균 물가제를 적용하고 2023년까지 금리 안 올리겠다라고 했냐면 이걸 용인하겠다라는 거죠. 이 시간을 기다려주겠다. 이번에는 부채를 줄여서 비중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면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실제 돈은 아니더라도 이런 신용으로, 그죠? 그러면서 자본이 기다려주는, 그러면서 자산평가도 일어납니다. 자산평가도 일어나고요.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실제 예를 들면 5,000원이었는데 주가가 100만이 되면 신주 발행하면 자본금도 늘어나거든요. 자본 확충되고, 그래서 신뢰를 바탕으로 기다려준다. 다만 부작용 하나는 잠시 인플레이션을 용인한다. 그러니까 그거네요, 한마디로. 초반에 부채를 늘릴 때는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푸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 자본의 그 쌓임을 용인해 준다는 거는 그 돈이 빨리빨리 유통이 되는. 그렇죠. 그렇죠. 유통. 뭐 그러니까 통화 경제요? 그렇죠. 그게 그 보면은, 이론에 있지 네, 않습니까? 그죠? 돈의 승수를 늘려서. 그렇죠. 네. 풀린 돈 곱하기 유통 속도. 맞습니다. 아, 그동안은 그거구나. 그게 되게 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데 자꾸 이제 개인들이 의심을 하는 거죠. 특히 전문가분들이 야, 이러고도 테이퍼링 일어나고 부채를 줄이는 거 아니야? 근데 미국 연준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평균 물가제를 적용한다는 게 지금 물가가 전월 대비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4%대를 뛰니까 많이 놀랬는데 이걸 미국 연준은 몰랐을 리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평균 목표로 하는 게 만약 2%다. 그거에 뛴다라고 해도 용인하겠다. 그래서 평균 물가제로 보고 과거의 사례로 보면 이거는 기저효과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전년도 전월 대비이기 때문에 4%로 또 매년 뛴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 연준은 이 사실을 알고 애초에 2023년까지 금리를 올려서 부채를 줄이지는 않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의심할 뿐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인플레이션이 사실 발생을 하면은 나중에는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시장 금리 이미 오르고 있고. 네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오르는 그런 상황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저도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은 심지어 미국 연준이 용인하는 수준이다. 왜? 자본을 기다려줘야 되니까. 그러면 금리 오르는 거 아니냐. 이건데요. 요 부분을 조금 잘 보셔야 되는 게 일단 미국 연준에서 사인을 했는데 물론 상황이 심각해지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지만 이번은 아예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 뛰는 거에 대해서 용인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생각은 미국 연준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여요. 당분간은. 네. 네. 그리고 2023년까지 본인들이 얘기를 했고 2023년 이후에도 쉽진 않아 보입니다. 금리를 올린 거. 왜 그러냐면 과거에 사례가 있었는데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오면서 그렇죠? 네. 그때 엄청나게 주식시장이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돈을 풀면서 순식간에 또 유동성으로 올라왔는데 그때 미국이 자신감을 가지면서 금리를 한 2차례 올려보려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었냐? 그대로 다시 나락으로 빠졌습니다. 주식시장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어서 그리고 내린 다음에는 나락으로 빠지고 돈을 더 풀었거든요. 지금 부채를 장기적으로는 줄여야 되는데 어설프게 금리를 올려가지고 다시 지금 코로나로 체력이 약해지는데 더 나락으로 빠지면 부채는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 악순환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는 물가가 일시적으로 튀는 거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내려갈 거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금리를 쉽게 올리지 않고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재밌는 거 하나 하면 만에 하나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금리를 올리는 상황, 세상 일 모르잖아요. 올린 다음에 이번에 미국 연준이 이럴 겁니다. 금리 올린다는 게 부채를 줄인 건데 물어볼 거예요. 갑자기 신용사니까 뒤통수를 치는 게 아니라 물어봅니다. 자영업자 하나토 아시아나 괜찮아? 나 부채 줄일 건데
니네 구조조정 안 하고 버틸 수 있어? 못 버텨? 그럼 안 올릴게. 그러면서 계속 시장에 물어보고 확인하고 금리를 올리지 예전처럼 벼락같이 금리를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실물 경제를 보면 이 금리를 실질적으로 올리는 거는 꽤 긴 기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